인도의 몽골 왕조 무굴 제국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도를 지배했던 마지막 왕조가 무굴 제국이죠. 지도에서 보시면 북쪽에서 내려온 세력들이 인도 북부를 점령을 해가지고 1526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1857년 영국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330년 동안 인도 반도에 존재했던 왕조죠. 그리고 몽골계 국가임을 자처했다. 그리고 이슬람 왕조다라는 걸 강조를 했다는 겁니다. 이 반도 맨 아래쪽만 남겨놓고 거의 대부분 지역을 점령했던 제국이었죠. 오늘날의 인도보다 훨씬 더 크죠. 오늘날의 인도 플러스 파키스탄까지 영역을 두었던 제국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무굴 제국이라는 이름은 영국인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무굴이란 몽골이란 페르시아 발음이거든요. 몽골이라는 게 어디냐면 몽골 울루스, 차가다이 칸국, 티무르 제국을 이어지는 튀르크 몽골계 집단을 몽골이라고 불렀던 거죠. 그리고 몽골이 무굴이 된 거고요. 근데 이 지역을 올바르게 부른다면 페르시아어로 인도를 가리키는 힌두스탄이 올바른 명칭이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고요. 창업자 바브르의 이름을 따서 바브르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이 무굴 제국을 바브르 제국이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무굴 제국은 영국이 붙였기 때문에 물론 세계적인 이름이 되긴 했지만 외부에서 붙인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지역의 명칭을 딴다면 힌두스탄이 맞는 거고 창업자 이름을 딴다면 바브르 제국이라 부르는 게 옳다고 할 수가 있겠죠. 무굴 제국은 악바르, 자한기르, 샤자한, 아우랑제브로 이어지는 150년 동안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인도에 있었던 그 어떤 제국보다 넓은 땅을 차지했던 나라였었고요. 최전성기 시절에는 1억 5,800만 명의 신민들을 다스리면서 유럽 전체보다도 인구가 많았던 그런 대단한 나라였다고 하는 거고요. 또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혼자 생산할 정도로 부유했다. 전성기에는 오스만 제국과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능가하는 국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때쯤 되면 유럽 쪽에는 오스만 제국, 그리고 서남아시아에는 무굴 제국, 그리고 동아시아에는 청나라, 이렇게 3대 제국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인도가 한때 세계 1위의 경제를 가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무굴 제국은 제국의 기간은 330년인데 전반기에 150년 정도가 전성기였었고, 그 뒤에 150년은 계속 허물어져 가는 그런 역사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기 150년 동안에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 인도를 통일한 대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굴 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무굴 제국 시작은 바브르였다. 바브르 누구였냐면 티무르의 내손이었다. 티무르의 증손자의 손자였던 바브르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몽골계였고요. 모게르는 징기스칸의 후손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브르는 사마르칸트의 일부 땅을 영위하던 아미르였어요. 그러다가 이쪽을 빼앗기고 카불 지역에 가서 군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사마르칸트에 있는 이 몽골계들이 당시에 북쪽에 있었던 우즈벡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사마르칸트와 부하라 지역을 모두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었던 몽골계 사람들이 이 바브르의 카불로 피난을 오게 되고, 이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세력을 확대해서 점차 동쪽 지역으로 원정을 가가지고 이 무굴 제국을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서 사마르칸트와 부하라에 있는 우즈벡족들을 몰아낼 것이냐, 아니면 동쪽으로 가서 인도를 영위할 것이냐 했을 때 동쪽으로 원정을 떠나서 인도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브르가 인도 북쪽을 이렇게 차지했었던 거고, 점차 영역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바브르는 카불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을 영위를 했다면, 아크바르 황제 때에 오면은 인도 북부의 거의 절반 지방을 차지하게 되고요. 벵갈만 지방까지 확보를 하게 되고, 아우랑제부 황제 시절인 1707년에 오면 거의 남부의 데칸고원까지도 확보하게 되는 이런 무굴 제국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악바르 대제 시절에 오면
제국의 영토를 최대로 넓힌 시대가 되고요. 악바르 대제, 조상화. 얼굴을 보면 몽골의 후예긴 해도 혼혈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페르시아계와 혼혈이 됐어요. 인도 궁정에서는 주요 언어가 페르시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보면 페르시아 계통, 인도 유럽어를 쓰는 이 페르시아 계통의 사람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왕조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몽골계였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몽골계를 자칭을 했고 징기스칸의 후손이라는 것을 세상에 내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티무르의 후손이었다는 것을 세상에 내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전성기 시대는 자한기르와 샤자한입니다. 샤자한 황제 시절에 최전성기를 누리는데 그 샤자한이 누구냐면 바로 타즈마를 건설한 그 사람입니다. 무굴 제국의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 아내 뭄타즈마를 위해서 지은 영무입니다. 잘 보시면 페르시아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죠. 돔이 있고 이완이라고 하는 아치 형태를 가진 전형적인 페르시아 문화를 가진 건축물이죠. 근데 이 건축물은 국가 예산의 2%나 들여서 지었다고 전해집니다. 샤자한 이후에 이 무굴 제국이 점차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물에 너무 돈을 많이 들였다라고는 썰도 있습니다만은 국가에서는 2%니까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망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시대적으로 5대까지 왔으면 점점 좀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타즈마를 세웠고 또 샤잔 황제가 지은 황궁 겸 요새가 있어요. 바로 붉은 요새라고 부르는 건데 원래는 라호르 지역에 있다가 델리로 천도하면서 황제들의 거주지로 쓰였던 게 붉은 요새였습니다. 지금은 붉은 요새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당시에는 이게 황궁이니까 거의 궁전이잖아요. 굉장히 부지가 넓었을 거 아니에요. 강변에 이렇게 넓은 부지에 있었는데 오늘날에 보면 이렇게 붉은색 여기 겉에만 남기고 안에 내부에 쓰던 여러 건축물, 황궁 같은 건축물들은 대부분 사라지고 지금은 일부만 보존되어서 전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무굴 제국은 한때는 세계 제1의 경제 대국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당시에 무굴 제국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의 22% 정도를 차지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명나라와 근소한 격차로 2위의 대국을 있었다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160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자한기르와 샤자한의 제위기에 본격적인 경제 진흙 정책들을 펼치면서 1630년대에 마침내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30년 정도 1위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청나라가 경제대국인 걸로 바뀌죠. 어쨌든 무굴 제국도 1630년대부터 1700년까지 전 세계 GDP의 24%나 되는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었다. 그러니까 18세기 내내 전 세계 공업 생산량의 25%를 생산하고 있었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산업혁명 이전에 최고의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던 게 바로 무굴 제국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국으로 후반으로 들어서면 점차 나라가 어려워지죠. 인도의 땅이라는 게 워낙 민족도 많고 언어도 많고 종교도 많고 땅도 넓고 해서 통치하기가 쉬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 군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비록 무굴 제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만 점차 여러 지역들로 분할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외부 침입이 들어와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면서 이 델리 중심으로 쪼그라드는 이런 상황을 이제 맞게 되고요. 그러다가 1803년이 되면 영국의 침입으로 보호령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샤 알람 2세로부터 인도의 통치권을 양도한다는 사역을 받아야 되는 여기 영국인들이죠. 여기 샤 알람 2세가 있고요. 이때부터 영국의 보호령이 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세포위의 반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여러 사람들이 영국 군대의 용병으로 근무하던 게 세포위들인데 그 세포위들이 여러 이유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의 수장을 무굴 제국 샤가 형직으로 갖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 세포위들이 영국 군대에 패하게 되면서 무굴 제국 수도였던 델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게 되고 결국은 영국군한테 바하두르 샤 2세가 체포가 되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 체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세포이들이 반란을 하는데 거기에 허수아비 황제로서 괜히 있다가 결국 영국군들한테 밑보여가지고 이렇게 체포가 되게 되고 황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슬픈 운명을 갖게 된 거죠. 무굴 제국에 대한 평가가 이렇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2000년 만에 인도를 재통일한 제국이었다. 그 전에 아쇼카 황제 시절에 거대한 인도를 만들었던 불교 국가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바브르 이후에 무굴 제국이 인도를 재통일해서 거대제국을 만들었다. 그리고 1600년대에 최전성기를 만들었던 세계 경제의 24%가 차지했던 대제국을 만들었던 그런 긍정적 평가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부정적 평가가 있겠죠. 300년이나 존속을 했지만 절반 가까이를 허수아비로 보냈다. 바브르에서부터 5대 샤자한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제국이었다가 샤자한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을 걸고 후대 한 150년 정도는 황제는 살아있지만 여러 지방 제후들이 여러 지방 토후국들이 날뛰었던 그런 허수아비 국가였다라고 할 수 있고 결국은 영국한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떤 황제는 이 종교 관용책을 해가지고 여러 종교들이 자유롭게 살게 한 때도 있었고, 어떤 황제는 이슬람을 지나치게 내세워가지고 타 종교를 억압하게 됐던 이런 왕조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인도에는 기본적으로 예로도 내려온 힌두교가 있었죠. 그리고 불교가 있었고, 이슬람이 외부로부터 들어왔죠. 이 바브르도 소위 이슬람이지만, 바브르 이전에 이미 술탄국이 있었어요. 그 이슬람이 위에 지배층을 형성하고, 하층에는 힌두가 있었고 힌두와 이슬람이 혼합된 시크교도가 있었고 그 외에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는데 지배층이 이슬람이다 보니까 타 종교를 억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평가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